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살인자가 숨긴 진실. 1980년 7월 베트남 함단 구역. 20대 여성 A씨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 사건 다음 날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남성 보떼가 용의자로 지목 체포됐습니다. 실제로 그의 바지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지만요.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해요. 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보떼. 하지만 결국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바지에 묻은 피는 뭡니까? 자, 사실 보떼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유일한 의료인으로요. 누가 쓰러졌다길래 달려가서 피해자 맥박을 재고 상태를 살폈어요. 그래서 바지에 피가 묻은 거라고요. 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아들 B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진범을 밝히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증인을 탐문하고 또 용의자의 행적을 쫓고 끈질기게 진실을 파헤쳤는데요. 그러던 중 아니, 그 사람 돈 없다더니 갑자기 부자가 됐잖아.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 결국 피해자 아들 B씨의 증언을 토대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반전. 2022년 1월 마침내 기적적으로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딘찌는 금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 이후에 그는 거처를 옮겨 다니며 숨어 산 건 물론 3번 이상 개명, 나이까지 속여 공안의 추적을 피해왔는데요. 그 가족들한테도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 그 집 아들이래, 그 집 딸이래 무례가면서. 그때는 진짜 도와주려고 하다 피가 묻었나 보다. 그리고 결국 누명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진짜. 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던 보떼의 아들 보응옥은요. 아버지와 가족의 원한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범 딘찌의 살해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 딘찌는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범죄 전문 기자가 암살당한 이유. 2021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낮 도심 중심부에서 5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64세 한 남성이 총을 맞고 사망. 도심에서 대낮에? 총을 이거는 뭐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조직 범죄 같아요. 네덜란드 국민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대낮에 저렇게 충격을 당했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엄청 충격 받았겠었네요. 뭔가 원한 매진을 보여주긴 해, 진짜. 총격 직후 2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2022년 7월 총격을 지시한 사람과 또 다른 용의자 2명까지 모두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지목한 프리스의 살해 주체는 다름 아닌 범죄 조직의 두목. 근데 수사를 하면 밝혀질 텐데 저렇게까지 해서 살해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그의 가족까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 실제 타기에게는 암살 리스트가 있었고 그 리스트에 죽은 변호사와 가족 그리고 프리스의 이름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프리스의 죽음 또한 타기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게 처벌이 안 되나요? 리스트만 나와 있는 거지 뭘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무섭네, 진짜. 문제는요, 프리스 사망 당시 타기는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자신은 살인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범죄를 부인,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무서운 거 누가 나서겠어요. 그죠? 네덜란드 범죄 취재에서의 역사를 쓴 프리스의 억울한 죽음. 정의를 추구한 그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범이 밝혀져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때문에 옥살이한 남자. 2016년 11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법원. 한 여성을 구타 후 성폭행했던 진범으로 지목된 남성 클라렌스 모제스 L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
과연 모제스는 진범이 맞을까요? 배심원들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본 판사 역시 클라렌스 모제스 L에게 무죄를 판결합니다. 뭐야, 진범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사실 이번 재판은 유죄 판결을 뒤집은 재심 재판. 그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1987년 한 여성이 L씨, 단얼이란 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그가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봤어요. 내 꿈에 나왔다고요. 당황스럽다, 정말. 당황스러워. 정말 황당하다. 아 근데 이거는 경찰이 일단 그 사람 체포한 것도 황당한데 판결이 나왔던 거잖아. 꿈 말고 어떤 진범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리바이라는 것도 있잖아. 어. 당시 경찰은 꿈에서 가해자를 봤다는 증언을 믿었고요. 왜 믿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그를 범인으로 특정. 그런데 덴버 경찰 측은 약 8년 동안 멀쩡히 잘 보관해오던 증거품을 단 한 달 만에 실수로 분실했다고 주장. 실수? 고의성이 다분한 증거 인멸 정황에 모제스는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경찰도 이상해요. 이게 왜 그랬지? 수사 종료한 거를 다시 끄집어내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끄집어내는 순간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해야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저 사람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한 사람 인생을 다 망쳐놓고 그러고 말이 살고 돼? 싶나? 2013년 모제스에게 도착한 편지 한 통.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이 나를 만나게 하세요. 때가 됐어요. 엘시 잭슨은 자신이 진범임을 무려 26년 만에 고백. 아니 진작 죄를 고백해야지 뭐 26년 동안 뭐에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그러냐고. 와 정말 진짜 너무한다. 진범은 누군가 19, 16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밝혀낸 진범의 놀라운 정체. 2021년 10월 태국 묵다한주 12세 A양이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과 출산까지 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피해자 A양은요. 소푼 아저씨가 범인이에요. 남몰래 저를 끌고 갔다고요. 이웃에 살던 50대 남성 소폰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전 그런 파렴치한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언해서 지목을 했잖아요. 그 소녀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진짜 특정인을 지목했겠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아이가 한 말이라고 저런 식으로 우겨서 덮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12세면은 증언이 그렇게 애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 이름을 기억했잖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지. 아는 사람인 거지. 소폰이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친자 확인을 위해서 경찰은 피해자 A양이 낳은 아이와 소폰의 DNA를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DNA 검사 결과 피해자 A양의 아이와 소폰의 DNA는 불일치. 오, 자, 그러니까 DNA가 가리키는 범인은 소폰이 아니었던 겁니다. 범인을 좀 착각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게 모를 수가 있나? 당황한 경찰은 수사망을 넓혀 피해자 A양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고요. 용의자들 DNA 검사를 통해 진범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소름 돋는 DNA 검사 결과 피해자 A양이 낳은 딸과 DNA가 일치했던 단 한 사람. 그 진범은 다름 아닌 A양의 친아버지 B씨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왜 저 소폰이라는 사람은 왜? 아니 지금 소폰 얘기는 쏙 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증언을 그럼 조작하기 위해서 아빠가 시켰나? 강제적으로? B씨의 범행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탓일까요? 피해자 A양과 어머니는 DNA 증거에도 불구하고 B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왔잖아. 뭐야? 아니 A양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DNA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B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아니 DNA 증거가 있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는 그건 뭐죠? 난 진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거짓말을 일부러 꾸며내고 이걸 또 믿게 된 게 아닐까? 그럴 리가 없어였겠죠.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DNA가 지목한 범인이 모모라면 2011년 영국의 한 공원. 17세 소녀가 의문의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행히 피해자의 옷 등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 이 DNA를 토대로 검찰은 용의자였던 마흐메드와 아프탑을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범죄 사실을 부인.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아니 앞서 기사와도 마찬가지로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수사가 왜 난항을 겪죠? 증거가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DNA를 증거로 분명 두 사람이 기소됐는데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건 단 하나의 DNA. 기소된 두 남성 중 한 명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인데요. 검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두 남성을 함께 기소한 이유. 마흐메드와 아프탑 두 남성이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였던 겁니다. 요거는 구분이 안 되지. DNA가 똑같으니까. 똑같잖아.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란성 쌍둥이도 DNA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쌍둥이 DNA 분석은 아직 법원에서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진범이 대체 누군지 사건은 혼선을 빚는 듯 했지만 결국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쌍둥이 중 한 명인 아프탑의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범행 현장에 있던 진범은 또 다른 쌍둥이 마흐메드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결국 2014년 마흐메드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형제인데도 진범이 바로 자수 안 한다. 그건 그렇네. 그지? 저 둘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끝까지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잖아.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2년 만에 깨어난 진실. 2020년 6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주택가. 40대 여성 완다가 누군가에게 구타당해 피투성이가 돼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흉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그녀는 심각한 부상으로 그만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범인을 꼭 잡아야 될 텐데 뭐 증거 같은 게 안 나왔나요? 사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력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정 무렵 사건 현장 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였을 뿐 그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경찰의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 오로지 피해자 완다의 진술만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는데요. 그렇게 무려 2년의 세월이 흘러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질 무렵 2022년 6월 기적적으로 깨어난 피해자 완다. 모두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완다가 지목한 범인의 뜻밖의 정체는 바로 범인은 오빠. 믿기 어렵겠지만 범인은 평소 완다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오빠 다니엘이었습니다. 우야. 다니엘은 동생을 흉기로 공격 후 방치. 사실 다니엘은 평소 폭력적인 성향과 목격자의 증언 때문에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었는데요. 하지만 범인이었던 오빠는 2년 전엔 확실한 증거가 없어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극적으로 깨어난 동생의 확실한 증언으로 체포.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범인의 악행. 시간이 흘러도 범인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의지가 이 기적을 만든 건 아닐까요? 진범은 누군가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모모로 돌아간 소녀 살인 사건. 2008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한 부촌. 치과 의사 부부의 딸인 14세 소녀 아루시 탈와르가 목에 수술용 메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상을 입은 채 자신의 방 침대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사건 직후에 사라졌으니까 되게 의심스럽긴 하네요. 뭐 당연히 도망쳤다고 생각하지. 네. 근데 저 어린 소녀를 왜 저
나이 많은 그 집사가 왜 그럴 일이 있었지? 자, 그런데 아루시 사망 바로 다음 날 집사 반자대 또한 목에 아루시와 비슷한 자상을 입은 채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살인 용의자도 죽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똑같은 상처로? 수법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데? 당시 조사관들은요, 집사 반자대와 딸 아루시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알게 된 탈와르 부부가 딸 아루시를 명예살인한 것이라며 정황을 근거로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탈와르 부부는 그저 옆방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공판 끝에 2013년 재판부는 집사 반자대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신원을 모른다고 답했던 점, 딸 아루시의 장례와 범행 현장 청소를 급하게 처리하려 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결국 탈와르 부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0년 뒤인 2017년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했던 탈와르 부부는 결국 항소하고요. 그 결과 재판부는 탈와르 부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아루시 살인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한때 인도를 뒤흔들었던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 진범은 누군가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쏘아 올린 진범의 실체. 1982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33세 여성 리네트 도슨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요. 사건은 미궁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약 40년 후 리네트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가 예상이 되는 거죠. 진범이 뭐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분의 유해가 발견이 됐다거나. 어허. 리네트 도슨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이유는 바로 2018년 5월 호주의 한 팟캐스트 방송 때문입니다. 해당 팟캐스트에서 리네트 실종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녀가 살해당한 정황들을 포착한 겁니다. 40년 동안 미제였다면서요. 증거가 나왔네요. 아니 근데 경찰도 못한 걸 팟캐스트에서 밝혔다고요? 당시 경찰은 남편 크리스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도 찾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실종된 리네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크리스를 기소하지 못했는데요. 야 근데 6주 동안이나 뭔가 찾으려고 안 했던 거잖아. 이건 의심 가지. 불륜녀가 그의 집으로 이사. 아이고, 뭐야? 뭐야? 새 가정을 이뤘고요. 그리고 아내를 죽이기 위해 청부 살인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많은 일을 했네, 팟캐스트가. 그리고 파장이 커지자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호주는 곧장 재수사에 돌입. 뭔가 살해 동기가 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움직였다는 건. 아직 리네트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정황 증거들로 크리스에게 유죄를 선고. 크리스는 40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그날 밤 모모의 진실은? 2021년 5월 27일 밤 벨리즈. 조용했던 부둣가에 정적을 깨는 한 발의 총성. 그리고 용의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현지 경찰 헨리와 친분을 쌓았고요. 헨리에게 총기 사용법을 배우며 더욱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도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제스민이 총을 다루다가 헨리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가지가 약간 이상한데. 아, 일단 근데 범인이 맞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안타까운 총기 그건 사고 인정한 아닙니까? 거지. 그러니까 우발적이었다. 빵, 쏜 거잖아. 사고다. 어우, 백발백중인데? 제스민의 주장과는 달리 그녀가 수준급 사격 실력 보유자이며 이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4월에 다시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실수해야 한 건지 고의해야 한 건지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지. 하늘과 땅 차이죠.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살인자의 정체는 모모. 2017년 8월 중국 안우이성. 한 남성이 22년 전 발생한 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범죄가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한 추리소설 속 내용과 굉장히 흡사했다는 겁니다. 오, 가끔 저런 거 있잖아요. 소설이나 작품 보고 모방하는 범죄. 오, 그렇죠. 없으면 건가? 좋겠지만 있죠. 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 살인사건의 범인은 바로 해당 소설을 쓴 유명 작가 리우 용기아오였습니다. 그 뭐야, 이게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였어요? 자기 범죄 내용을 그대로 소설로 쓴 거라고요? 뭐야? 아, 이게 자기가 쓴 대로 했는지 자기가 한 걸 쓴 건지. 그가 쓴 소설은 중국 유명 추리 소설로요. 한 여성 작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의 상황과 비슷해 실제 자신이 과거 범죄를 모티브로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됐는데요. 소설보다 더 끔찍했던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 11월 중국 저장성 후저우의 한 여관. 당시 생활고를 겪던 리우는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의 눈에 띄었고 우발적으로 주인 부부와 그들의 손자 그리고 직원까지 살해한 후 달아났는데요. 그렇게 살인 후 22년 동안 리우는 작가로 승승장구. 앞서 말씀드린 이 추리 소설은 문학상을 탔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현실감 있는 글을 썼겠어요. 그치. 경험담인데. 싫어하니까. 간이 크다. 22년 동안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순순히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던 겁니다. 예상은 했구나. 근데 너무 비겁하다. 궤변이죠. 궤변이죠. 자신의 고통이 컸다면 자백했어야지. 자수했어야지. 왜 이제서 잡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까?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억울한 사형수의 모모. 1961년 영국 버킹엄셔 A6 도로. 복면을 쓴 강도가 한 차량을 습격. 36살 남성 그레스펜을 살해하고 22살 여성 스토리를 강간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스토리의 속옷에서 O형 혈액형이 검출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황들이 또 나왔고 뭐 가명으로 호텔에 투숙한 것도 의심스럽고 뭔가 나오긴 했는데 혈액형은 확률상 4분의 1입니다. 부족하거든요. 당시 헨리티의 변호인은요. 헨리티는 강도, 살인, 폭행 전과도 없고 무엇보다 범행 동기가 없습니다. 또 범행 도구에서 헨리티의 지문이 발견되지도 않았다며 헨리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스토리의 확신에 찬 증언으로 인해 헨리티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이거는 피해자가 그냥 저 사람이라고 했잖아. 특정을 했죠. 그러면 지목이 된 거고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나요? 사형 선고 직후 헨리티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일명 A6 변호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수많은 정치인과 법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는 물론이고 존 레논 부부도 헨리티 가족을 만나 격려. 형 집행 정지 탄원에는 무려 9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영국인이 헨리티는 무죄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끝내 사형은 집행됐죠. 아니, 죽기 직전에까지 저런 말을 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불안하네요. 이게 뭐 나중에 뭔가 밝혀지더라도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결국 사건 발생 36년 만인 1997년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DNA 대조가 가능해졌고요. 1999년 경찰이 피해자 스토리의 속옷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 DNA 대조 결과, 그 결과는 말이죠. DNA 일치였습니다. 뭐야? 헨리티가 맞았습니다. 이 진범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네. 뭐가 억울한 거야, 그러면? 충격의 말을 못 잇고 있군요. 이거는 그냥 너무 수많은 충격이다, 대중을 기만한 죄까지 추가해야 되겠네. 이거. 목격자한테 얼마나 또 비난했겠어. 네가 눈만 보고 알아? 대중들이 그 피해자를 오히려 2차 가해했을 거라고.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이번엔 17위를 공개합니다. 제2의 도가니 사건. 지난 2005년 광주의 모 특수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운영비를 횡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013년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목소리를 낸 이유,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재활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했는데요. 머리채를 잡고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까지 이용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 반항도 못했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이렇게. 게다가 악마는 A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재활팀장이라는 또 다른 직원 B씨는 여성 장애인을 불러 추악한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직원들도 가세해 시설 장애인들의 인격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시설 내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하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사후 피임약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2013년 내부 고발로 인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해 직원들을 징계했지만요. 하지만 악마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학대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자 결국 해당 재단의 이사장 및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 결국 2016년 12월 A 장애인 시설은 폐쇄 조치됐다고 합니다. 시설을 폐쇄할 일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람들에게 처벌을 네. 해야죠. 근본적인 대책이 좀 아쉽죠. 네. 인간의 탈을 쓴 현시판 악마 19, 이번엔 16입니다. 비정한 부모의 끔찍한 거래. 네, 2017년 한 익명 네트워크에 올라온 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9살 남자아이입니다. 입금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뭐가요? 입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독일 남서부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40대 여성 베린. 그녀는 7살인 친아들과 둘이 살다 남자친구 크리스티안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뒤 부부는 함께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 자, 바로 베린의 친아들로 성매매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럼 아까 그 입금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친엄마. 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끔찍하게도 엄마의 매춘 광고에 소아 성애자들의 문의가 쇄도했고요. 엄마 베리는 악마들에게 친아들을 넘겼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추악한 성적 학대에 어린 꼬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요. 자, 7살 소녀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무려 2년간 60차례가 넘게 끔찍한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건 너무 상상 이상인데. 아이의 성을 판매한 이 일은 소아성애자인 계부의 지시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계부가 수시로 의붓 아들을 성폭행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그 행위를 모두 다 촬영을 해서 익명 네트워크에서 이걸 또 대규모로 돈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사람들의 제보로 독일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요. 다행히도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사랑으로 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5위 공개합니다. 중국을 뒤흔든 요양사의 만행. 지난 2017년 11월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 중국 전역을 대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심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충격받을 것 같아. 할머니 아니에요? 2017년 9월 93살의 치매 노모를 둔 딸 인원주아는요. 자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치매 노모를 돌봐줄 요양사를 구하게 됐고요. 요양사 러 샤오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요양사야? 그런데 다정한 그녀의 모습에 안심한 것도 잠시. 오늘도 엄마가 잘 지내셨나 한번 볼까? 치매 노모 때문에 미리 설치해둔 CCTV 영상을 오랜만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 딸은. 확인했는데 저 영상이 나왔을 때 그 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잘 모시고 싶어서 요양사를 고용한 걸 텐데 저러고 있으니 혼자 계시니만 못한 거 아닙니까? 못한 거죠. 우리가 못한 거죠.
요양사 샤오메이가 치매 노모를 돌본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지만 영상에 찍힌 학대 모습만 무려 5건. 요양사 샤오메이는 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 하지만 그녀의 만행은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결국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이 샤오메이가 체포되던 바로 그날 원주안의 치매 노모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저 살인 미수예요. 저 살인 미수예요. 그냥 학대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혹시라도 저 CCTV를 안 깔아놨으면 그냥 뻥만으로는 증거가 없었을 수도 증거도 있었어요. 없고 그냥 어머니가 노안에 몸이 좀 안 좋으신 것보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범행이었겠냐고. 그 전집에서는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4위로 갑니다. 악마에게서 구해내야 할 소녀들. 자, 2018년 6월경 모로코 중부의 한 마을에 퍼진 비명소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길을 가던 17살 소녀 하디자를 덮친 두 남성은 그녀를 납치해 낯선 무리의 남성들에게 돈과 마약을 받고 팔아넘겼는데요. 10여 명의 남성은 그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고요. 그리고 마약을 투여해가며 수차례 성폭행까지. 그렇게 하디자는 낯선 남자들의 성고문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자, 한편 하디자의 집에선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 딸을 애타게 찾았고요. 그렇게 피 끓는 고통 속에 2달이 지난 어느 날 하디자는 낯선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15명 중 12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 그 여자는 원래 매춘부였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라고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 12명의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판결이 오래 가겠습니까? 저건 뭐 빼박이잖아요. 예, 엄벌에 쳐야죠. 아니, 뭐 매춘부면 저렇게 해도 돼요. 아, 정말. 뭐 할 수 있는 변명이라면 그밖에 없었던 거죠. 네. 아, 17살 소녀 하디자의 납치극과 성노예 사건에 전 세계인들은 대분노. 이 온라인에서는 자, 우리는 모두 하디자다. 하디자를 위한 정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고요. 더불어 모로코 국왕이 향후 하디자의 치료 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러한 범죄들이 비단 하디자만의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에선 여전히 여성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부디 전 세계가 나서서 이제 우리의 소녀들을 지켜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3위 공개합니다. 영혼을 훔친 거대 성추문 사건. 교황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난 8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교황 퇴위 시위. 종교계는 물론 전 세계를 분노로 물들인 이 사건은 한 문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문서는 바로 카톨릭 아동 성학대 의혹 보고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에서 구성한 대배심의 조사로 밝혀진 이 보고서는요. 약 300명의 신부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부가? 신부가요. 신부들은 신자인 소년들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마치 성스러운 행위로 세뇌시켰고요. 또 다른 사제는 9살 소녀에게 성행위를 강요. 9살?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정화해주겠다며 성수로 입을 닦아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900쪽가량의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900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알고도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안 밝혀진 거예요? 쉬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은폐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교구에서는 문제 사제를 잠시 교정시설로 보냈다가 잠잠해지면 복귀시키는 등 일명 범죄 세탁을 반복했고요. 한편 피해자에겐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신고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카톨릭 보수 매체들에 보낸 11쪽짜리 편지. 이 폭로로 또 한 번 카톨릭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 편지 속의 내용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연달아 밝혀진 카톨릭 성추문 사건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 어머,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전 세계인과 종교인들이 교황의 퇴위를 촉구하며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학대와 같은 잔악 행위를 규탄하고 약자를 위협하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연대와 속죄를 약속합니다. 지금까지도 성학대 은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2위 공개합니다. 샌드위치 킬러의 동료 잔혹사.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슐로스 홀트 스티켄브로크. 모 금속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56살의 클라우스 오. 이 회사에서 무려 38년 동안 근무하며 늘 성실 근면한 모습을 보여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그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26살의 직원 B 씨는요. 점심 대용으로 싸온 샌드위치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요. 샌드위치 위에 뿌려진 수상한 가루를 발견.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곧바로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조합 측에선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B 씨의 도시락을 열어서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머. 그 남성은 바로 클라우스 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라우스 오의 가방을 수색했는데요. 역시나 그의 가방 속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병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뭐 소금이나 설탕했으면 좋겠다. 마약인가? 이 흰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아세트산 납. 나? 중금속이잖아요. 중금속입니다. 독성물질 아니에요? 독성물질이죠. 이 아세트산 납은 심각한 장기 손상을 야기하는 독성물질인데요. 경찰은 뒤이어 클라우스 오의 집까지 수색합니다. 그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건 아세트산 납과 비슷한 성질의 수은, 납, 카드뮴 등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 아니 왜 그런 물질을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혹시 그리고 그 피해자 B 씨 그 뚜껑에다 발라놨다 그랬는데 네. 원한 관계입니까 혹시? 이 사람 하나였다면 원한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정말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무려 21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혹시 묻지마 범죄? 지난 2000년 이후에 이 회사에서 숨진 근로자가 총 2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요. 대부분 급작스럽게 중금속 독극물이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현재 독일에선 이 사건을 두고 약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클라우스 오는 묵비권을 행사,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에 대해선 뻔뻔하게도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샌드위치 킬러. 무고한 생명을 유리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1위 공개합니다. 악마가 된 여고생 공갈단. 2015년 11월 대한민국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왜 또 법정 최고형이나 나왔을까요? 자, 2015년 4월 25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 S씨는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늦은 저녁 같은 동네에 사는 한 남성이 S씨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S씨가 따라간 곳엔 3명의 여고생과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자, 여고생과 남성들의 권유로 함께 술까지 먹게 된 S씨. 그런데 S씨는 그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마는데 눈을 떠보니 그가 와 있는 곳은 한 숙박업소. 그런데 동행한 두 남성은 찰칵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S씨 옆에 여고생이 함께 누운 모습이었는데 와, 뭐야? 협박했구나. 아 저렇게 저 증거사진 남겨가지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추악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그들. 너 원조교제 저지른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 입금해. 그 사람 돈이 어딨어?
자, 이때부터 SC에겐 1분 1초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일당들은 SC를 가둬놓은 채로 사진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했고요. SC의 가족들 역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SC는 돈이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여고생들과 두 남성은 SC를 향해 무차별적인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드는 건 또 그들은 지적 장애가 있던 SC가 자신의 범죄 행각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특히나 머리에 집중적인 폭력을 가했던 겁니다. 인간 말종들이네 정말. 자, 이 잔인한 폭행은 무려 3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와. 아 그러면 저 어떻게 좀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시 함께 있던 여고생 중에 한 명이 죄책감을 느껴서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인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군요. 네, 그렇죠.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각종 언론에선 악마가 된 여고생들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범죄라며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요. 자, 현재 피해자인 S씨는 심한 폭행으로 뇌 손상 및 실명 위기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1 공개다. 중국 친절한 이웃의 비밀.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마을 중국 푸저우시 신덴진 지엔티엔촌. 2013년 이곳에 이사온 허난성 출신의 구어 씨. 자신을 소규모 연예기획사 사장으로 밝힌 그는 늘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의 어느 날 평소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던 구어 씨는 알고 지냈던 이웃 여성 차오 씨에게 혹시 그 카멜레온 좋아하면 구경하실래요? 라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절하던 이웃은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합니다. 함께 지하 창고를 내려간 고 씨와 이웃 여성 차오 씨. 그런데 고 씨는 갑자기 차오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달아날 수 없도록 한쪽 발목엔 쇠사슬까지 채워놨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는 친절한 이웃을 가장한 악마, 그리고 본격적으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친절한 이웃 버 씨는 한 동네에 사는 15살 소녀 샤올리에게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마술을 뻗쳤습니다. 안 돼. 그리고 오디션을 핑계로 유인한 곳은 역시나 지하 창고. 아니, 근데 지하 창고에는 뭐 아직도 차오 씨가 감금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냐. 진짜 끔찍하네요. 범죄 영화 보는 것 같아 믿기지가 않아요. 범죄 영화도 이렇게 악랄한 게 있나요? 네. 하지만 15세 소녀 샤올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갗이 벗겨지는 아픔도 불사 죽을 힘을 다해서 쇠사슬에 묶인 발을 빼내 결국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도 인근 주민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차오 씨까지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거 씨는 어떻게 잡혀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샤올리가 달아난 것을 알아챈 뒤 고 씨는 급히 도망을 쳤지만 결국 석 달 뒤인 2013년 10월 15일 중국 강소성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뻔뻔하게도 아 그래요, 둘 다 내 지하 창고에 가두고 성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라며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마치 자랑처럼 떠벌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악마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 믿을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악마가 본 모습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9위 공개합니다. 선행 천사의 두 얼굴. 2008년 중국 장베이구에 사는 사업가 스청 차오는 고아인 7살 왕모 양을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그의 입양 소식은 지역 사회에 큰 뉴스였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닝보 지역에서 섬유 공장, 박물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거느린 스청 차오는 지역 내 초등학교 설립에 기부금을 쾌척하거나 또 공공복지 산업을 지원하는 등 덕과 또 부를 갖춘 재벌로 유명한 지역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 후 만신창이가 된 채 장베이구 파출소를 찾아온 왕모 양. 집에 사는 악마를 신고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8년 동안 8년 동안 참은 거예요? 자,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녀가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처참 그 자체. 양 아버지인 스청차오에게 무려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고요. 또한 그의 내연녀인 황춘 мя오도 합세해 소녀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러려고 입양한 거야? 저러려고 입양했네. 저러려고 입양했어. 그리고 또 주위에 또 신망이 높으니까 와.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또 마음을 놨겠죠. 아니, 와. 게다가 두 사람은 왕무양 이외에도 가출 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의붓 딸과 비슷한 또래 10대 여학생들을 꼬드겨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아, 그 내연녀는 저게 기분이 안 나쁜가? 왜 저러는 거야?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중국 동부 장베이구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고요. 지역 유지이자 양아버지였던 시청차오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시청차오는 이미 사업체를 모두 접고 나이지리아로 도피한 상황. 하지만 다행히도 또 다른 용의자인 내연녀 황춘 мя오를 체포했고요. 그녀는 2017년 중국 원주구 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아동 학대 및 성폭행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의붓 아버지 스청차오는 해외 도피 사범으로 공안기관으로부터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잡혀야 돼요.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8위 공개하겠습니다. 입시 전쟁이 만든 악마. 자, 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몇 달 전이네요. 중국 동부 산둥성 쯔보시의 한 중학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우수해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3학년생 마군. 그런데 그런 마군을 유독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한 친구, 바로 전교 2등 친군이 있었습니다. 야, 전교 2등도 사실 1등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전교 2등짜리가 뭐가 아쉬워서... 아, 참. 자, 이 친구는 평소 승부욕과 시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아이. 이전까지는 전교 1, 2등을 다투던 두 학생.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군이 계속 1등을 하자 열등감에 휩싸인 전교 2등 친구는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아? 이번에도 너 1등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런 말이야. 본인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 1등 마군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한 전교 2등 친군. 자, 그런데요. 6월 4일 중간 모의고사 전체 성적이 발표됐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전교 1등은 마군. 결국 친군의 열등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마군이 집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시퍼런 칼을 든 전교 2등 친구. 저게 말도 안 돼, 정말. 아니, 전교 2등이 뭐가 아쉬워서 저러고 있대? 너만 없었어도 내가 1등인데 없어져 버려! 자, 친구는 순식간에 마군을 10여 차례나 찔렀고요. 바닥은 온통 피 범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마군의 모친은 혼비백산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안에 계셨어. 전교 1등을 살해한 전교 2등 친구는 결국 체포됐는데요. 부모님의 멸시와 압박감 속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근데 아무리 뭐 이제 부모님도 사실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 해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친군의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입시 괴물로 만든 또 친군의 가족들, 또 어른들, 또 1등만 강요하는 사회 모두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저거 1등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근데 인생을 전화엔 그렇게- 모르죠. 아, 자,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나가는 세상 우리가 오래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살만한가요? 저는 그래서 공부로 뭐 줄 세우고 이런 게 저는 이제는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되게 멋진 지적이네요. 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7입니다. 나이지리아 남부 베닌시티의 한 구호기관.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호기관 직원 마담 산드라는 나이지리아 여성들을 향해 유럽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마담 산드라는 자신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생활비 칩세까지 해가지고 선입금을 좀 해주세요. 이 정도는 가서 금방 벌 수 있어요. 냄새 나네 벌써. 냄새 나죠? 벌써 냄새 나네. 네. 유러피안 드립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요구한 금액은 1인당 무려 38,000유로.
약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녀의 실체는 사기꾼, 아니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도착한 곳은 독일 서부 지역의 도시 트리어. 하지만 애초에 약속한 슈퍼마켓이나 미용실이 아닌 성매매업소. 아,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다. 진짜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어. 이 악마의 꼬드김에 넘어간 그녀들이 이곳에서 겪은 생활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하루에만 무려 20명에 가까운 남성들을 상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세 및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약 13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해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또 돈을 뜯어냈다고? 5천만 원 선입금하고 매월 130만 원씩 뜯어간 거죠. 아,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독일에선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데요. 위조 신분증으로 활동하던 이 여성들은 결국 신고를 받아서 이 지옥 같은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출신이었던 그녀 또한 런던에서 간호사로 취직을 했는데 월급만으로는 자신의 사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돌변한 거라고 합니다. 잘 아니까 이용한 거죠. 그렇죠. 잘 아니까. 네. 같은 입장이었으면 그러면 안 되죠.